집행위원장 손원민입니다. 과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시리즈 오픈 포럼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 5번째 시리즈 오픈 포럼으로서 그 주제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는 과학기술 중심 국가 운영이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 전문가인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포럼은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과실련 한은미 상임대표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개회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한은미입니다. 이번 오픈 포럼에서는 국내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그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생산 방법이나 생산량 또는 2050 그 탄소 중립 계획 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들여다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흔쾌히 발제를 승낙해 주신 정범진 경희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연사 섭외에서부터 자장 토론 맡아주신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님, 우리 과실련에서 또 이 포럼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원민 집행위원장님의 사회 진행 등 다 같이 감사드립니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과실련의 활동들 그리고 이런 실현을 위해서 정책 방향이나 이행 방향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국민들과 함께 과실련을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4년간 활동을 한 경력이 있어서 또 관심 있는 주제로 참여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발제를 맡으신 경희대 정범진 교수님의 발표가 있도록 할 텐데요. 그 발표에 앞서서 우리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하셨고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를 원자력 안전성 및 열수격에 관한 내용으로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공학대학 원자력공학과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주요 양력으로는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사무관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관련된 다수의 위원, 국무총리실 원자력 이용 개발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셨고,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위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선 폐기물관리비용 산정위원회, 산업통상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하셨고요. 또한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님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하이라이트 드리면 이전 정부의 탈원 정책에 대해서 언론들 등의 반대 의견을 많이 개진하신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은 우리 정범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자료를 공유하기 전에 이렇게 그 명망 있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저한테는 이렇게 대중들을 만나고 또 과학기술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항상 소중한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몇 가지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래서 이제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만체스터 대학교에는 이제 포스닥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요. 원자력계에서는 조금 드물게 원자력계 바깥쪽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산업부에서 좀 참여해가지고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이제 탈원전 정책에 그 반대하기 위해서 컬럼도 쓰고 어떤 대중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계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적어서 내라는 주문을 받아서 적어냈는데 다 적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2017년 이후로 신문에 그 게재한 글들 그리고 제가 강연한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35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살았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 발표할 거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한 3, 40분 내에 하라 그래서 좀 급히 이제 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받은 주제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모두가 에너지 전문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말씀들을 좀 드려야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새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전 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이게 총론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산업부의 그 에너지 기본 계획, 그다음에 이제 그건 총괄적인 에너지 계획이고 그 밑에 이제 어떤 세부 계획으로 전력 수급 계획, 뭐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뭐 석탄 수급 계획, 뭐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 이런 이제 하위 계획들, 전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이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총론적인 계획인데 반해서 나머지들은 어떤 전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계획은 정책은 아니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NDC 몇 퍼센트로 이산화탄소를 몇 퍼센트 줄이겠다라거나 아니면 탄소 중립 2050 계획, 뭐 수소 경제 이행 계획 이런 것들은 에너지에 관한 직접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이 계획들이 결과적으로 에너지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을 보시면 95% 이상의 에너지를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것은 그 무연탄 일부 정도고요. 그건 뭐 연탄 만드는 데 쓰는 거지 석탄 발전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에 쓰는 석탄들도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 수입액이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 수출 품목이 반도체와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통해서 얻는 이윤이 에너지 수입액에 상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주요 수출 품목 두 가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해서 얻은 이윤을 모두 에너지 수입하는데 다 쓰고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은 연간 달라집니다. 뭐 경기가 좋으면 한 1,500억 불도 되고요. 또 경기가 나쁘면 한 1,000억 불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0억 불이라고 생각하면 달러당 뭐 1,200원, 1,300원 곱하고 365일로 나눠보면 하루에 3,000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수입해야지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좀 많이 수입해 오는 날은 하루에 5,000억 원어치를 수입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3,000억 원어치, 5,000억 원어치씩의 에너지를 수입해야지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나라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수입액을 갖다가 나눠서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그중에 73%가 석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가 LNG가 되고요. 석탄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수입을 통해서 국내에 이제 전력의 한 30% 정도를 공급한다고 치면 이것이 그래도 이제 수입을 적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준국산 에너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 있었던 에너지원의 비중은 이렇습니다. 전력원에서 원자력은 한 30% 정도가 되고요. 석탄 40%, LNG 20%, 뭐 재생에너지 5%이 정도의 비중이고요. 가격은 킬로와트 아워, 킬로와트 C를 생산하는데 원자력은 60원, 석탄은 80원, LNG는 120원,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는 한 220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한전이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가격은 한 11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팔면 한 50원 정도 이익이 남는 거고요. 석탄으로 공급받아서 팔면 한 30원 정도 이익이 납니다. LNG는 한 10원 손해가 나죠. 재생에너지는 한 100원 정도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LNG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은 그리고 전기값을 올리지 않으면 정전 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LNG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는 120원이었던 것이 지금 한 205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석탄도 80원이었던 것이 지금 한 130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의 적자가 굉장히 많이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건 IPCC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석탄은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요. LNG도 못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간접 배출이 있죠. 그 메탄이라는 가스는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30배 강합니다. 그래서 메탄 가스는 조금만 누설되더라도 이산화탄소 30배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LNG를 이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간접 배출이라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배출을 포함하면 석탄과 LNG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석탄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고 LNG는 청정하다 그러면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경우에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태양광과 풍력을 제조하는 과정, 운전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했을 때 이렇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원자력도 당연히 좀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거는 요 표는 전 세계적인 평균이지 우리나라 평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자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깔기 전에 이제 자원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이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은 제일 높은 데가 그 평방미터당 1600킬로와트 정도가 나오는 것이 이제 제일 새빨간 부분이고요. 가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2300 정도 나오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한 1600 나오는 정도 지점이 표시된 게 이제 보라색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1600 정도 나오는 곳은 없죠. 그러니까 표 바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새빨간 그러니까 태양광 자원이 많은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자원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광은 선별적으로 설치해야지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풍력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풍력이 높은 곳이 이제 제주도 이쪽 지역이고 보통 7에서 8m/s 정도의 풍력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새파란 부분 바닷가가 이제 7에서 8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내륙도 한 10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상단으로 가서 이제 그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한 뭐 10, 13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풍력은 우리나라보다 똑같은 풍력 발전소가 한 3배 정도 이상의 전력을 생산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풍력도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은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LNG를 늘리는 겁니다. 사실은 LNG를 늘린다는 표현은 없지만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LNG가 당연히 그 석탄과 원자력이 줄어든 갭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리 오르코기는 백지화했다가 이제 공론화해서 저희가 좀 설득을 잘 하는 바람에 건설이 재개가 됐고
신한울 3, 4호기는 10% 건설 공정이다가 중지된 상태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이번 정부에 들어서 2024년경에 건설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천지 1, 2호기랑 대진 1, 2호기는 부지 매입도 일부 했고 계획도 있고 전력 수급 계획에 들어갔었던 것이지만 지금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이제 조기 폐쇄가 된 상태고요. 또 이것 말고도 사용 해결료에 대한 공론화를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론화를 다시 하자 그래갖고 5년 동안 똑같은 일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사용 해결료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지연시켰다 하는 것들도 탈원전 정책의 영향입니다. 사실 이 탈원전 정책이 제기됐을 때 가장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뭐 이런 겁니다. 그 에너지 정책이라는 거는 안정적 공급이라는 게 목표인데 지금 탈원전 정책은 뭐 석탄을 넣고 뭐 빼고 원자력을 빼고 뭘 어떤 발전원을 넣고 빼고 하는 거에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고 어떤 발전원을 가지고 공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수단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수단에 집착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정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뭘 넣고 뭘 뺄 거냐에 대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과는 많이 틀리다라는 것이 애초에 제기됐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석유 가격도 올라갔고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은 항상 다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에 이제 싼 것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변화 원칙인데 원자력과 석탄을 뺀다는 것이 다변화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그 신기술을 언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급 계획은 2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기술이 도입되면 언제든지 전력 수급 계획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싸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영국에서는 뭐 어떻대더라. 그래서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전력 수급 계획이나 에너지 수급 계획은 이른바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앰비셔스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수급 계획은 반드시 현존하는 기술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위배한 정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처럼 원전 이용률은 줄어들었고 그만큼 한전 실적이 줄어들어서 적자 구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전기는 킬로와트 시당 한전이 50원씩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원전 이용률과 한전의 적자는 직접적인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원전이 있지만 가동을 못하게 한 원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한빛 3, 4호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한 5년 정도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호기가 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한 5조 내지 7조의 전력 한전에 이제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전력 생산을 못했으니까 이것도 한 2, 3조 원 정도 손해가 났고요.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면 한전은 적자를 보게 됩니다. 또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원전 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 때문에 한전의 적자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이제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7차 전력 수급 계획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마지막 세운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그리고 8차 전력 수급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제 처음 수립한 계획인데 지금 2030년에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전력 수요가 목표 수요가 113.2기가와트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100.5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컨대 계속 운전을 금지했기 때문에 빠지는 양이 뭐 있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기 때문에 빠지는 물량이 있고 하니까 이제 18기가와트라는 물량이 빠져버렸습니다. 석탄 발전소 폐지한 것도 3기가와트가 빠져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뭐 8기가와트를 늘리겠다라고 좀 무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5를 맞추고 이제 정부는 113에서 100.5로 줄어드는 것이 경기가 둔화됐다. 아니면 전력 수요가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가 전력 수요 관리를 잘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그러니까 정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의 정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기가 남아도를 때의 손해와 전기가 부족할 때의 손해가 있습니다. 전기가 남아돌 때의 손해는 잉여의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고요. 전기가 부족할 때의 손해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다거나 뭐 전산망이 망가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했을 때의 손해가 더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잉여 설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좀 보수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NG 의존도 굉장히 늘었고요. LNG 가격이 5배 상승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거에 한 3배 상승했죠. 그래서 LNG 가격이 굉장히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LNG는 마켓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 폭등과 폭락이 매우 심한 마켓입니다. 그래서 그 LNG에 의존하는 전력 수급 계획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라는 경고를 굉장히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많이 무시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냐? 그럼 아마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된 것들이 아니라 계속 지었겠죠. 그다음에 월성 1호기도 2년 혹은 그 이상 더 운전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고 나면 전력 수요가 포화가 되거나 신규 원전 건설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발생됐을 문제들, 뭐 공급망 붕괴라든지 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미 발생할 것이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미리 경험을 하게 됐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어떤 원자력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감 같은 것들이 지난 5년 동안 어떤 실체가 많이 드러났다 하는 것들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컨대 무슨 원자력계 내에서도 이 사람은 원자력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아니다. 뭐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한 사람이 있고 뭐 친일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원자력계의 피와 식별이 어느 정도 되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난 정권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또 탄소 중립 계획도 있는데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이 이제 태양광을 700테라와트 시만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700테라와트 시만큼의 태양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500기가와트 정도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2030년도에 100기가와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5배만큼의 태양광 시설이 있어야지만 700테라와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기가와트라는 태양광을 설치하려면은 아마도 한 1000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뭐 ESS 같은 걸 설치하게 되면은 적어도 5천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5천조 원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감안하면 1인당 1억 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1인당 1억 원씩, 뭐 5인 가구라면 5억 원씩 부담해야 되는 계획이라면 그건 정부 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계획이죠. 근데 이런 계획들이 지난 정부에 이제 수립되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050 탄소 중립 계획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들은 오케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드는지를 추산을 해라. 그리고 추산한 다음에 그 비용을 놓고 국민들과 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비용 추산을 하지 않고 나서 국민들한테 소통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주장을 저희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체 전력
그리드에서 20%를 초과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20% 이내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력량이 100기가와트라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 에서 나오는 발전량이 20기가와트 이내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500기가와트라는 했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운영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유사한 일이 생기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풍력 설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철 8월 달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제주도에는 8월 달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력 설비는 대부분 놀고 있고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걸 100% 가동해 가지고 이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11월 달이 되면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소가 다 돌아가게 되면 제주도 전체에 필요한 전력의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풍력 발전기 중에 일부는 11월이 되면 너 몇 개는 세워놔라. 이렇게 세워놓는 설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그럼 풍력 발전기를 더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제주도에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더 짓는다고 하면 11월 달 되면 더 세워놓는 것이고요. 8월 달 되면 어차피 전기는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제주도는 여전히 풍력 발전기를 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과학적이지 않은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하단에 우리가 그 2019년도의 전력량,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하단에 이제 전기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 44.8, 100만 TOE에 해당됩니다. 근데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한 에너지 분이 그거의 4배를 넘는 186.6, 100만 TOE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을 한다 그러면 이 전력 부분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랗게 되어 있는 화석 에너지 분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와야지만 탄소 중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 노랗게 되어 있는 화석 에너지 부분을 전기화하거나 수소화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아모니아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기화하거나 수소화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전기와 수소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얻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는 이 기후 위기고 인류의 재앙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원자력은 못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지난 정부가 된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3대 원전 사고가 TMI 2호기 사고고 아무도 죽지 않았죠. 방사선 누출도 없었고 체르노빌 4호기에서 이제 1986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초기에 28명, 후기에 15명, 30년까지 해서 총 4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시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르노빌 발전소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4호기가 사고가 났었던 것이고 체르노빌 1, 2, 3호기는 수명기간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갔고요. 운전수만 들어간 게 아니라 보수요원이나 다 들어가서 운전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기 뭐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에서도 돌아가신 분이 없고 쓰나미에 의해서는 2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지만 방사선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근거로 많이 사용됐던 거는 좀 문제다. 이건 뭐 제가 오늘 안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도 목표가 수소 1kg당 6,000원, 2040년도 목표가 킬로그램당 3,000원에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현재 기술로도 킬로그램당 3,000원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을 쓰지 않은 것의 대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석연료를 개질하는 방식이고요. 2번째로는 전기분해라는 방식입니다. 화석연료를 개질해서 석탄이나 LNG로부터 수소를 얻게 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이산탄소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지 않는 수소 생산이고요. 결국은 전기분해밖에 없는데
전기 분해의 경우에는 그 전기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전기여야지만 청정 수소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전기로 수소 생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온에서 이제 전기 분해로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온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에너지를 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는 온도를 매우 높여가지고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훨씬 더 많은 수소를 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의 비전입니다. 이번 정부의 비전은 원자력계에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원자력 열심히 해봐라 이런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화하겠다, 정상으로 돌리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상화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 계획은 기본적인 원칙이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을 안전과 깨끗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원칙이 안전과 깨끗이니까 안전하고 깨끗하지 않다면 끊어줘도 좋다, 전기가. 그 다음에 아주 비싸져도 좋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원칙이 원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이 정상화고요. 그린 워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녹색처럼 보이는데 녹색이 아닌 것들. 이제 근데 무슨 숲을 파괴하면서 태양광을 깐 것이 정말 녹색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은 우리가 이제 뭐 RE100 이런 것처럼 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이 생겼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유럽에서 꼴찌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다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량 꼴찌면 어떠냐? 이산화탄소 저감량이 1등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혼동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RE100이라는 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 하는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카본 프리, 이산화탄소를 안 내는 에너지원을 100% 사용하자. 그래서 CF100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 안에는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전력 수급 계획도 이제 정상화를 하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그냥 탁자에 앉아가지고 협상하듯이 뭐는 넣고 뭐는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적으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 딱 찾으면은 원자력은 얼마큼 들어가겠다, 석탄은 얼마큼 들어가겠다 하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치적인 것들 데이터를 따라가고 괜히 이상한 정책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뭐냐 하는 건 뭐냐. 첫 번째로는 한전 적자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3년째 적자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전은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뭐 망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큰 도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안 하다 보니까 생태계 붕괴가 많이 되는데 이제 생태계 붕괴를 회복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백지화됐던 발전소들을 새로 짓는 문제들, 그다음에 사용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에너지 믹스에 많은 왜곡이 왔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똑바로 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건설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대책도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나왔는데 왜 딴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를 내가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산업적인 경제성이나 피지빌리티가 없지만 정부가 투입했을 때 언젠가는 효용을 얻을 수 있다, 또 산업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지금은 이 보조금이 중국산 태양광을 수입해 오는데 들어와서 중국 태양광 발전 산업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미국 테슬라에 공급돼 가지고 미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을 일으킨다거나 하는데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고심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드디어 이제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긴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사회의 압박이 계속 있을 예정이다 하는 것들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도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뭐 원전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또 기저발전으로 원자력을 기저발전으로 활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지만 실은 원자력계에다가 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나아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전 수명이 다한 것들을 계속 운전을 허용해주겠다. 딱 두 가지밖에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가만 내비둬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실망이 좀 있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공정과 상식, 뭐 정상화하는 것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던 거를 그냥 더 하게 해준 거 아니냐 하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뭐 더 준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불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원자력계가 뭐 특별히 어떤 정책적인 추진을 받는다 하는 거는 또 뭐 그늘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뭐 탄소 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겠다. 쉽게 계속 운전하겠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겠다. 뭐 생태계 활성화하겠다. 뭐 고준위 폐기물 관리 정책을 뭐 이행하겠다. 이 정도가 주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굳이 저희가 얻어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지금 원자력 정책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데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가 백지화되었는데 이것들을 되살릴 정책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원전 비중을 몇 %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없는 거고요. 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입지를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도 없고, 열심히 해봐라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과제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뭐냐, 원자력의 적정 수준이 얼마큼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자력계가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고요. 또 신규 원전 부지나 고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 일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 이제 원전 해체 산업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해체 산업 얘기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계속 운전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해체할 물량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상하게 국정과제 계획서 보면 산업부의 조직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굉장히 큰 로비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원자력계가 앞으로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많은 설득을 해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면 왼쪽에 맨 상단에 있는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들쭉날쭉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의 커브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이걸 뭐 적분하듯이 세로로 쭉 잘라가지고 긴 막대기부터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요 그림이 하단의 그림이 로드 듀어레이션 커브입니다. 부하 지속 곡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가 얼마만한 부하로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파란 그래프의 하단에 해당되는 그래프고요. 상단 그래프는 이제 그 원자력을 떼면 얼마가 들어가고 석탄이 떼면 얼마큼 들어가고 가스 터바인을 떼면 얼마큼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원자력은 까만 그림인데 절편이 있죠. 전혀 떼지 않아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을 늘리면 이제 연료값이 싸기 때문에 증가하는 비용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반면에 석탄은 Y 절편은 원자력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증가하는 속도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석탄과 원자력이 만나는 교점, 이 교점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가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면 석탄을
사용하건 원자력을 사용하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보다 적게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면 석탄을 떼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파란 선을 따라서. 근데 그러나 이 교점보다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원자력 커브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랑 아래 로드 디오레이션 커브랑 만나는 지점을 보면은 아, 원자력은 이만큼 써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가스 터바인과 석탄의 교점을 딱 찾아보면 아, 요만큼은 가스 터빈으로 포션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요만큼은 석탄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환경적인 요건을 고려한다. 그러면 요 그 가격 커브를 만들 때 석탄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을 뭐 추가해서 고려하면 이 커브가 좀 틀려지겠죠. 그럼 이제 다른 밸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전력 수급을 하는 어떤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이제 정책을 수립했던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기화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가 남는 것이 남았을 때의 손해가 부족했을 때의 손해보다 훨씬 크다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있는 선들은 전력 수급 계획, 그동안은 1차서부터 쭉 지금까지의 이제 전력 수급 계획에서 예측했던 커브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빨간 별로 된 것이 실제 전력 수요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별들이 선들보다 약간씩 위쪽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과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전력 수요를.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하게 되면 예컨대 2년 후에 전기가 100 필요한데 50 필요하다고 놓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2년 후에는 50을 급격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적으니까. 그러면 빨리 건설할 수 있는 LNG 발전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 수요가 100이 늘어날 건데 과도 예측 200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지었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100을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원자력과 석탄은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않은 LNG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과소 예측을 계속하게 되면 에너지 믹스에서 LNG 발전소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과대 예측을 지속하게 되면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전이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대 예측과 과소 예측을 번갈아가서 하면서 에너지 믹스를 적정하게 가져갔는데 지난 20년 동안 산업부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항상 과소 예측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굉장히 과소하게 측정되고 LNG의 비중이 과대하게 책정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믹스의 왜곡에 대한 것들도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원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계획들을 저희가 달성해야 된다. 특히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이후에 신규 부지를 확보하는 일들, 그리고 계속 운전이라는 것들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난관을 극복해야 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 2050 계획이 워낙 엉터리로 짜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 500기가와트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1인당 1억 원씩 국민 1인당 1억 원씩 부담해야 되는 것은 정부 계획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비용의 계획들로 다시 수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태양광이 차지했었던 포션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가지 않으면 현실적인 계획은 나오기 어렵다는 것들이 저희 생각입니다. 또 그 텍소노미라는 것이 있죠. 유럽 EU에서 텍소노미에 최근에 이제 원자력을 포함시켰습니다. 텍소노미는 정의가 뭐냐면 그 발전소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녹색이냐 아니냐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과학적인 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EU 텍소노미를 그동안 운영하는 동안에 원자력이 들어가 있지 않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원자력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정상 운전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친환경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위험하지 않느냐? 근데 친환경이라는 잣대와 위험 안전이라는 잣대는 완전히 다른 잣대죠.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데 우리가 가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EU 텍소노미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 해결료 처분 부지를 잡아라. 그다음에 사고 저항성 해결료를 사용하라.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제 EU 텍소노미를 만들었는데 이런 조건들이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용 해결료 처분 부지는 정부가 확고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 저항성 해결료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K 텍소노미를 잡을 때는 이런 조건들을 달 필요 없다 하는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수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우리나라 원전은 건설 단가가 미국이나 저기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보다도 건설 단가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그다음에 기술 측면에서 수출이 안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일본,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 수출하기 어려운 비싼 조건이고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온타임에 건설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됐고요.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좀 못 믿을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출을 가능한 나라가 굉장히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가능성은 더 많아졌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는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기 수출하는 시스템과 100기 수출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수출을 지원하는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처럼 한수원이라는 일개 회사가 나가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 총력 경쟁 체제로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나서셔야 되고 뭐 재경부, 기재부, 뭐 국방부 이런 데가 모두 총괄적으로 도와주는 틀을 짜야 된다 하는 것들도 이제 과제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난 5년 동안에 공론화를 다시 수행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메이크업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또 이제 직접 처분을 할 거냐 아니면 재처리를 통해서 유형 자원을 회수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자력계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사용 해결료 처분 부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직접 처분을 하든지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든지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부지는 현 정부 내에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잡은 과제입니다.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제 독립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죠. 그 이제 뭐 독립성이라는 것이 미국 US NRC에서 말하는 독립성의 개념과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말하는 독립성의 개념이 틀립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말하는 독립성의 개념은 사업자에 치우치지 않는 것들을 독립성의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수원 출신이나 원자력 연구원 출신들은 뭐 아니면 그쪽에서 연구비를 받은 사람들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자문비를 받은 사람들은 위원이 될 수 없게끔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계에서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하는 분들이 거의 원안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으로 환경운동을 하거나 반핵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것도 큰 편향성인데 그 편향성은 걸러내지 않는 독립성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미국 NRC의 정립성은 뭐냐면 여기 제가 언더라인 한 개 올라가 버렸는데 그 ethical performance and professionalism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윤리적으로 윤리성이 맞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걸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성과 US NRC의 독립성이 많이 틀리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US NRC 같은 경우에는 efficiency라는 걸 정의해 가지고 규제기관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규제라는 거는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짓지 말아라.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지어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공익적 목적,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증된 다음에 지어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초과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드디어 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의 건강과 환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지체 없이 인허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 efficiency인데 지금 원안위는
한 번 보고해도 될 걸 갖다 12번 보고하고 뭐 이런 식의 해서 인허가를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월성 부지 내에 삼중수소가 부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부지 내에 삼중수소 문제를 문제시한다거나 이런 건 뭐 사업자가 해결할 문제지 규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라돈 침대 사건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에 문제가 됐던 라돈 침대 사건은 결국은 범법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지검에서는 불기소 처리하기로 했고 최근 들어서 어떤 그 민사 소송한 것도 다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잘못 개입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회복하는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하는 것들이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연구개발에서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방사선, 해체, 사용 해결료 이렇게 4가지 분야의 연구로만 제한되게 원자력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연구 체제도 바꿔야 된다 하는 것들이 과제입니다.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산업부가 경주 방사선 폐기물 처분장을 하면서 고준위랑 중저준위를 분리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말은 좋지만 분리 추진해갖고 쉬운 일만 하겠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최근에 발표된 10차 전력 수급 계획 시안에도 보면은 신규 원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7차 전력 수급 계획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 월성 1호기 그래서 5개의 원전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 공약에는 원전을 30% 이상으로 가져가라 했더니 모수를 줄여서 전력 수요 전체를 전체 전력 수요량을 줄여서 32%를 맞췄는데 이거는 어떤 그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해법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들이고요. 앞으로 이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련된 법제화나 원전 수출 이런 데서도 결국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언급된 국정과제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예컨대 무슨 원전 수출을 10개 했지만 굉장히 싸게 저가수를 수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고준위 폐기물 관련된 법제화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은 빼고 법제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입니다. 뭐 원자력계가 사실 할 말이 없죠. 그 대중소통을 잘 못하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어떤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지 지난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대중 수용성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자력 하는 분들이 어떤 자긍심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남은 뿌리들이 있죠. RE100이라든지 ESG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탈원전 정책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아직 남은 뿌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필요한 것이고요. 지난 정부에서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가 위신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사실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한 것인데 지난 정권은 정부의 참여를 많이 떨어뜨린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위신을 좀 살려주는 일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후에 패널 토론 있을 예정인데요. 패널 토론은 지금 안원실 포럼위원장님께서 주도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